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째는 지역복지운동 캠페인입니다. 이것도 좀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다양한 캠페인 활동들이 일어났는데요. 이건 지역복지운동이죠. 인사하기, 환경운동, 코로나 확산 예방, 그 다음에 헌혈 동참, 후원 참여, 덕분에 챌린지 등 여러 가지 약간의 캠페인적인 사업들을 복지관이 개별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연대에서, 관협회 차원에서 연대해서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그런 성과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0번째, 마을 청소하기죠. 잠깐 우리가 놓쳤을 때 마을이 지저분해지고 마을에 있던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복지관이 능동적으로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함께 주민들과 또 봉사를 희망하는 봉사자들과 함께해서 마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사진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전에는 잘 없었던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1번째, 지역아동 긴급 돌봄입니다.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라면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사업들을 지속해서 진행했습니다. 12번째, 정기적인 방역 활동이죠. 지금도 이건 매일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관이나 또는 필요시 당사자의 집을 방역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온라인 모금 활동입니다. 랜선, 여기 보시면 바자회도 있고요. 또는 모금 행사들을 복지관들이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모금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하고 또 금전적 요소도 있지만 어떻든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접근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이것도 코로나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온라인 교육 지원 활동을 한 거죠.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료 강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지역 주민에게 오픈시키고 공유하는 일들을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고요. 물론 열악한 어떤 기자재를 통해서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었고요. 향후에는 이런 기자재가 조금 더 고급화돼서 좀 좋은 양질의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봉사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반찬 만드는 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봉사를 원하는 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함께 동참하는 일들을 지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주민 자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당사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서 여기 보시면 독거남, 미취학 자녀 부모, 아동 청소년 놀이 활동 이런 것처럼 당사자를 소수로 묶어서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례 관리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사례 관리에 관련된 인력 등이 충원될 필요도 분명히 있겠다. 이게 사실 예산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민간 협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관 직원들이 관할 구청이나 이런 곳에 재난지원금 조사할 때 안내하고 조사할 때 직접 파견 나가서 이를 같이 도와서 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 자체적인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서 공유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 매뉴얼이 나오기 전부터 복지관들은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코로나 발생한 상황에서 또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복지가 재개된다면 그런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적용한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것들을 또 같이 공유하는 일들도 선도적으로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지금 발표했던 그 19개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묶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됐었다라는 걸로 프로그램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도대체 사회복지는 뭘 했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휴관? 복지관의 직원들은 출근을 다 하고 왜 사업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니? 언제까지 휴관할 건데?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나 여전히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했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했던 것들을 잘 알리지 못했던 것, 또 휴관이라는 명칭이 부정적으로 미쳤던 것도 사실 있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한다. 복지관이 있어서 다행이다. 함께 힘내자. 긍정적 칭찬도 물론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기적으로 문제는 계속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들을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운영의 핵심 원칙은 과거엔 경제였다면 지금은 안전과 복지다. 이것들을 벗어나서는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복지는 이제는 누군가의 어떤 치장거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가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천복지재단이나 인천시에서도 아주 요즘에는 체계적인 매뉴얼들로 많이 배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시는 고무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복지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시간이 많지 않죠? 네. 말이 좀 빠릅니다, 제가. 제가 그냥 쭉 나열해 봤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는 비대면, 개별화, 맞춤형 서비스, 환경복지, 가족예치, 실직, 자활, 가상복지관, 방역, 검증된 공간에서 대면 서비스, 쭉 은둔형 외톨이, 코로나 블루 등등등.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새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 가족에 일어났던 일들과 비슷합니다. 결국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변화, 가족의 변화는 이런 일들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이것들을 능동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봤습니다. 첫째,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비대면 서비스만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확대되는 건 분명히 확대될 겁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를 벗어버리고는 사회복지 서비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죠. 그래서 온라인 스마트폰 활용,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물리적 공간에 대한 환경도 필요하겠죠. 와이파이 존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요, 야, 안 돼. 어르신들은 그거 못 사용해. 그거 다른 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소외될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화된 서비스 사례 관리죠. 사례 관리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소규모 모임 욕구도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사례 관리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이겁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역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결국은 소규모 모임은 피할 수 없고 진행해야 된다면 이 복지관은 검증된 방역이 검증된 시설이야. 과거에 서울에서 이런 걸 봤죠. 클린존. 방역이 조치되면 그것들을 막 부착했죠. 이 지역은 안정입니다. 청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처럼 복지시설 표준, 방역 표준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잘 수행한 기관에는 클린존, 다른 형태, 안전지대 등 그런 것들을 부착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기는 방역이 잘 된 곳이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응 지침 강화 및 기관 대 기관의 네트워크.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위기 상황에 대한 기관의 개별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방역물품 비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저는 적어도 1분기,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의 어떤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역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 이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